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섹터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측면이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차 전지 섹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한국 주식이 이제 방산이 있죠. 뭐 대장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요즘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시장학적 리스크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전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다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수요처들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학습을 했던 게 이런 재래식 무게를 제대로 만들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는 한국밖에 없구나라는 게 거의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 콘솔리데이션 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자의 영역을 장악하는 회사들이 딱 구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방사청을 기준으로 딱 수주 베이스로 가는 구조다 보니까 어느 영역은 누가 맡고 어느 영역은 누가 맡고 이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커왔던 회사들이 딱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뭐 한화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방산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방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섹터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되게 좋게 언급한 조선은요. 대장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프,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있죠. 많이 올랐죠. 트럼프 언급 이후로.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방산조선 둘 다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 워낙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또 방산으로 옮겨 다니는 수요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조선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조선은 지금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는 이미 다 그 2026년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 다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수요가 이미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얼마나 더 높게 그 뒤에 수주가 나오느냐, 혹은 뭐 정말 미국의 군함을 할 수 있는 그걸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실 이렇게 방산처럼 조금 더 다발적으로 나오기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방산이 조금 더 선호되는 섹터이긴 합니다. 근데 조선이나 방산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 포지셔닝 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조선이랑 방산에 투자하려면 우리나라에 와야 되거든요. 중국의 조선사에 투자하기에는 고부가 선박을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미중 압박 때문에도 안 할 거고. 그죠. 미국은. LNG선도 못할 뿐더러 거기다가 더 군함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혹은 일본인데 사이즈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방산도 좀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도 여기 두 개 대장주는 좀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제 딥시크라는 우려가 있기 전까지는 HBM의 수요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라는 이슈가 크게 작용할 것 같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딥시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그림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문제없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EPS 그로스는 충분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겠죠. 내년까지 그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인데, 추론의 영역에서는 사실 HBM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수요는 문제가 별로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 요즘 잠잠합니다. 자동차 섹터가 지금까지 사실 이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환율의 효과도 봤을 뿐더러 그 다음에 뭐 신차 내놓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중국의 전기차, 저가 전기차,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측면이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되면 저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에 비아디 들어온 것도 지금 보조금까지 다 하면은 한 아반떼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전기차 하면 실제로 굴리면서는 기름값이 안 들기 때문에 효율성은 더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싼 전기차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아주 고부가로 넘어갔었다면 그래도 좀 더 영역을 침범을 덜 받았겠지만 영역을 침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의문을 하면서 봐야 된다. 근데 뭐 차의 만듦새라든지 이 회사에 가는 방향성은 변화를 굉장히 잘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E2E라는 것도 채택을 하시면서 빠르게 바꾸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체질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응원하는 기업이긴 한데 뭐 주식 관점에서는 올해는 불확실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시는 분들 확실히 좀 편한 게 뭐 당연히 이제 기름을 안 넣어도 되는 비용적인 것도 있지만
주유소를 안 가도 된다. 그렇죠. 남자들 사실 주유소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어딜 가든 아직 전기차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주차장의 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서울의 예일 수도 네.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방에 이제 동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40대 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은 남자분들이 전기차가 더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가 테슬라 또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 분석하고 새로운 기기 나오면 체험해보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은데 그걸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동탄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 가면 전기차 충전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중에서 화재가 나는 차량은 특정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차 옆에는 특히 더 주차를 안 한다고. 맞아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 차 근처에는 사람들이 주차를 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하에서 뭐 이제 불난 사고들이 그죠. 몇 건 있다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는 확실히 전기차를 사는 거에 대한 수요는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미 10대 중에 5대 이상을 전기차를 사고 있으니까요. 자, 올해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 바닥 찍은 줄 알았는데. 저희는 2차 전지 섹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어려운 구간을 거치면서 다들 이제 매출액이 다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1등 2차 전지 기업인 CATL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달랐던 모습은 뭐냐? CATL은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을 올렸다라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1등 기업을 저희 S플러스가 얘기할 때는 이런 치킨 게임 구간, 다들 경쟁이 치열해서 매출액이 빠지고 열의에 있는 기업들은 적자를 내면서 퇴출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1등 기업도 적자를 보는 정도까지 내려가면 다시 턴이 나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디램 마켓도 그렇게 성장해왔었는데 2차 전지 업계는 조금 특이한 게 CATL은 계속 마진이 좋아지고 나머지 기업들은 마진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1등은 혼자 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계속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다시 돌렸을 때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너무 크게 부여되는 상황이고, 계약 구조 자체도 CATL 같은 경우는 비용 플러스 마진 구조가 아니라 딱 그 배터리 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만큼은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여지가 좀 적기 때문에 비용 플러스 마진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한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대장주들이죠. 올해 좀 괜찮을까요? 예.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 2016년에 사실 우리나라가 한미 약품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그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여전히 아직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글로벌과 굉장히 괴리가 나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큰 기업들, 빅파마들이 PER이 많이 높아봤자 뭐 20배? 10배 초반부터 15배 정도? 왜냐하면 그냥 안정된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을 보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열풍이 일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적자여도 막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게 되고 그런 국면이었다면 올해 좀 특이한 거는 이제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고 투자가 잘 된 기업들이 실제 밸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표적이고 최근에 실적 발표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나간 뇌전증 치료제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여주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SC 제형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오고 판매로 이어지는 그림을 통해서 숫자가 찍히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찍히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더 탄탄해지는 이제 그런 국면이어서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섹터로 확실하게 자리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라이센스 아웃을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진짜 나올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하이브 SM, JYP나 YG 같은 엔터테인 섹터는 어떤가요? 네, 엔터 섹터는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BTS가 돌아오잖아요. 뭐 BTS라고 하면은 전 세계 뭐 최고의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 돌아온다라는 거, 이들이 투어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모멘텀일 수밖에 없어서 지난 2년간 좀 쉬었던 부분도 당연히 이런 BTS라는 존재가 부재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선 당연히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이브의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잘 돼야 되겠죠. 지금 이미 뉴진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 뭐 남미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아시아권에서 일본 프로젝트들도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규모 있게 성장해주는 모습을 같이 보여준다면 좀 더
성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EPS 그로스가 나오는 해여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번 주에 어제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알령 해제 이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앨범을 사가가지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공연이라는 게 없었죠, 중국에서. 근데 이 공연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확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터 비즈니스는 그래도 한 2년간 좀 힘들었던 구간은 좀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투자주의 종목에도 지정되었었는데 양자 테마에 열풍 불면서 관련주도 거래량도 폭발하고 주가도 급등나 반복했었는데 올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도 양자가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PER이 200배가 아니라 PSR이 200배가 넘는 회사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매우 비싸다는 점에서 아직은 가능성 있는 영역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젠슨왕보다 이 영역에 대해서 모를 거기 때문에 젠슨왕이 얘기했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아직 멀었다. 아직은 실제 활용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남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확장될지가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게 뭐 GPU를 다 대체할 정도라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일부 연산에서만 이게 들어가는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퀀텀 점프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여행 많이 가던데 네. 인천공항에 설 연휴 때 아주 가득 찼더라고요. 아, 예. 다녀오셨나요, 혹시? 저는 설 전에 갔는데 그러셨군요. 요즘에 한 4시간 전에 가야 되나요?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약간 혼동이 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배도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 요즘에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크루즈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운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꿈의 여행이나 그렇죠. 굉장히 비싼 노후에 한 번쯤 꼭 해봤으면 한 번쯤 꼭 해봤으면 좋겠는 여행으로 바라보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에 한번 타면 그 안에서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음식료들 다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굉장히 큰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회사의 로얄 캐리비안의 그 아이콘이라는 또 배가 또 있는데 그 배에 보면은 워터파크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농구장 같은 데서 농구 대회 해가지고 막 같이 운동도 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루즈 선을 이용하는 거고 또 어디 정박해서 여행지를 돌기도 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가성비가 뛰어난데 가성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크루즈는 일반 여행보다 한 15% 정도 저렴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발발하고 이게 굉장히 코로나의 진원지 같은 느낌으로 나오면서 수요가 확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2023년에 이 그 일반 여행보다 가격이 싼 게 한 40에서 45%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면서 이 수요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미국 여행을 계획하면 사실 그 호텔 비용이나 음식 값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당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최근에는 이 크루즈들도 가격을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반 여행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의 프라이스 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크루즈 1등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1등 회사에서 항상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크루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또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주목해서 보는 건 경쟁 환경이거든요. 근데 카니발이 그러니까 이거는 캐파 기준인데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45%를 점유하고 있고 로얄 캐리비안이 25%,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10% 점유하고 있어서 상위 3개사만 합산해보더라도 80%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과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과점 구조로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빅테크 기업들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영역들은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 크루즈거든요. 디즈니 크루즈? 네. 그러니까 디즈니가 싱가포르에서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크루즈를 하고 그 미국 본토에서도 크루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제공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지노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면 뭐 스타워즈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군대 놀이 같은 걸 막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하는 활동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마블 캐릭터라든지 디즈니 캐릭터들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크루즈 안에 다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이들한테는 환상의 크루즈인 거죠. 근데 이게 실제
현재 가격이 로얄 캐리비안을 4인 가족이 4일 정도 타는데 비용이 대략 한 $3,3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하마 크루즈, 디즈니 크루즈가 $7,600 정도로 한 2배 정도의 가격을 거기다가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P를 하는 회사들은 IP를 하나 들고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쵸. 그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이거의 궁극을 보여주는 게 사실 디즈니거든요. 디즈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거를 굿즈나 뭐 어떤 형태의 물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컨텐츠 플랫폼인 방송 시장으로 또 진출을 하죠. 거기에 더해서 이걸 활용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죠. 디즈니가 지금 100년 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 테마파크를 배에다 또 띄우는 게 크루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넷플릭스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팜마트 같은 중국의 회사들인데 넷플릭스도 이걸 계속 따라가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 지난 가을에 에버랜드 같은 데서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좀비물 가지고 팝업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역을 아마존 익스프레스 앞에 있는 영역을 다 넷플릭스의 컨텐츠들로 메웠던 게 있고요. LA에는 넷플릭스 테마파크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스트레인저 띵스,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가지고 거기서 또 그런 이제 테마파크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이런 이제 OSMU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도 크루즈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투자 플랫폼을 구상한 기업도 있다고. 이건 뭐예요? 로빈후드? 네네네. 이게 사실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로빈후드나 뭐 레딧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밈 주식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떴었습니다. 근데 로빈후드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스 증권이죠. 근데 토스증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UI UX가 로빈후드의 UI UX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럴 만큼 MZ세대들한테 굉장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투자 플랫폼이라는 건 뭐 투자의 밑단에 있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라기보다는 UI UX가 굉장히 친근하다라는 거죠. 토스도 보시면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라는 용어도 안 쓰고 구매하기 같은 표현들을 쓰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도록 하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쉬운 화면으로 직관적인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하는 거는 주식을 다룰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파생상품 거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려고 하는 영역이 스포츠 베팅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보면 돈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베팅은 다 다루겠다.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독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골드 멤버십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 수가 지금 한 22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서비스들을 다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좀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이다. 근데 이러한 카테고리를 저희는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사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원격 근무도 많아지고 다들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들이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줌 같은 경우도 그랬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2년간의 암흑기 동안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기업들 그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강력하게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확장해놨던 브랜드 인지도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돌아오는 국면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펠로톤 같은 경우도 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돌아오는 모습들을 코로나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카테고리의 기업들도 좀 같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 모시고 긴 이야기 들었는데 좀 정리하는 걸로 트럼프 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유망 섹터 및 자산은 어디고 V시그널은 뭘까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AI를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AI 소프트웨어를 채택을 해서 비용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기업들이라고 드리냐면 이거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업이 비용을 줄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의미 있는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한 뉴스 플로우들을 보시다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을 올리는 걸 보면 이제 그러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정부, 요번 정부 내내 효율성이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서라는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효율성을 실제로 끌어올려서 EPS를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을 넘어서 올해 좀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이 있죠. 네. 어떤 자산 좀 늘려가야 될까 올해는? 예, 사실 저희 김작가 TV를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우리나라에서 자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부동산으로 많이 몰려있는 이 비중을 주식 비중으로 또 해외 유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1등 기업들로 올려놓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왔을 때 솔직히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산 비중을 꾸준하게 이동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기이잖아요, 지금. 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경기가 진짜 미국만 이렇게 좋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도 금리가 하락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어느 정도 명확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는 건 당연히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주식 자산이 될 거고요. 거기에 또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올랐을 때 지켜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저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런 패권적인 해석보다는 경제적인 그리고 숫자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업과 함께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금은 비트코인 쪽으로 좀 옮겨갈 거기 때문에 금은 당연히 순위에선 좀 뒤로 밀어놓고 차라리 있고요. 금보단 비트코인. 예,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 선진국 위주로 많이 여쭤봤는데 인도 같은 아니면 뭐 다른 베트남, 신흥국도 있잖아요. 신흥국 그런 데를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양분화된 세계화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인도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인도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또 인구조차도 인도가 작년에 중국을 추월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소비나 투자나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성 측면에서 인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인도 ETF에 대해서 이번 달에 좀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포인트 하나로는 그 인도 기업조차도 액티브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냥 니프티 50 상위 50개 종목에 그냥 투자하게 되면 사실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은 신흥국의 특징이 금융 기업들이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기업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 기업 같은 뭐 릴라이언스 그룹이라든지 타타 그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도 이제는 액티브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저희가 2019년부터 슈퍼아시아 리츠투게더라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인도 시장 분석을 계속 액티브하게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추려서 ETF로 출시를 해서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또 인도 시장도 집중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예. 사실 엔비디아가 일으켰던 오픈 AI가 만들어줬던 AI의 시대가 굉장히 또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AI 시대에 바뀌어가는 흐름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지컬 AI, 물리 AI, 기능형 AI 시장의 성장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미래 세대를 봤을 때도 어떤 시장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느끼면서 변화를 같이 좀 동행하시면 이게 투자가 맨날 그 수익률만 보고 있으면 사실 그 변동성에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래의 변화, 조금 더 먼 미래 10년, 20년 뒤의 변화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작은 변동성들도 지나갈 수 있는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버티기 위해서라도 기능형 AI, 앞으로의 시대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버티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으려면 조종에도 견딜 수 있는 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대표님은 오태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